Round 1. Fight.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지금 현재 하락의 기로에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집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또 집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현철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일단 이현철 소장님은 사실은 집값 하락을 원래 좀 전망을 하셨잖아요, 그죠? 네. 굉장히 드문 케이스였어요. 사실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작도 안 했어, 훨씬 더 많이 오를 거야 라고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네네. 그러다 보니 거기서 아마 좀 외롭게 아마 집값에 대해서 하락을 전망하신 몇 안 되는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부분 또 아예 처음부터 하락으로 보시는 분들이 아니라 네. 전에는 또 상승으로 보셨다가 또 이렇게 전망이 이제 시장에 바뀌어가면서 바꾸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폭등을 예견했습니다. 그렇죠. 폭등한다라고 예견하고 그때도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계속 욕을 먹으셨군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 뭔가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는 얘기들은 정말 이제 많다 보니까 네네.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이 진짜 현실로 왔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일단 집을 사려고 생각을 했던 분들, 아직 무주택자인 분들, 이런 입장에서 네. 과연 앞으로 집을 산다면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참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참는 기간 동안에는 제가 이제 원화 채굴을 해라. 원화 채굴? 네. 요즘 이제 비트코인이 워낙 인기가 네. 좋다 보니까 채굴이라는 네. 뭔가 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화 채굴을 해라. 그러면은 이제 순수한 노동의 현장, 내 본업에 충실을 해라. 이제 이거죠. 지금은 뭔가를 투자하려고 발버둥 치다가는 오히려 늪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본업에 충실해서 시드머니라고 하죠. 시드머니를 이제 모으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그 과정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사이클 공부를 해야 돼요. 사이클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 만약에 지금 무주택자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지난 과정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돌아보는데 진짜 냉정하게 자기 비판. 저는 이제 이거를 자아 비판이라고 표현하는데, 자아 비판하면 우리는 굉장히 안 좋은 어감으로 이제 옛날에 북한을 비판할 때 쓰던 용어이기 때문에 자아 비판을 좀 저는 냉철하게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 과정에 분명히 살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어떤 사정이 됐던, 못 샀던 안 샀던 결국에는 안 산 거잖아요. 그럼 왜 안 사게 됐는지, 어떠한 이유로 안 사게 됐는지, 내 생각은 그때 뭐였는지, 그럼 그게 분명히 틀렸던 거니까, 그럼 그게 왜 틀렸던 건지 돌아봐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네. 대부분이. 이제는 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동안에 생각했던 원인들 있잖아요. 결국엔 틀렸던 거잖아요. 이제 맞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결과가. 네. 그럼 이게 이제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바닥장이 왔을 때 이걸 주 원인으로 잡고 있으면 들어가는 타이밍을 절대 못 잡습니다. 네. 그럼 들어가는 타이밍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원인 중심의 공부를 해야 돼요. 원인 중심에. 예, 우리가 이제, 저는 사이클을 공부한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사이클에 대한 거를 하면 10년 주기설, 그 다음에 이만큼 반복해가지고 이렇게 반복할 거야, 이런 식의 이제 약간의 결과 중심적 공부를 했었는데, 그런 거는 사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이클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제가 이제 원인 중심으로 하는데 큰 4대 요인이 있어요. 우리나라 가격에 미치는, 네. 시장에 미치는 4대 요인인데, 네. 가장 첫 번째는 대중심리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대중심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네. 세 번째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예요. 선분양제도. 네.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역할이 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도 거의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네. 정책입니다. 예. 정책들이 이 네 가지 요소가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요소들이에요. 네. 예를 들면 정책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바뀔 수가 있어요. 특히 지금 최근에 있었던 사례를 보면 임대차 3법에 의해서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임대차 3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상승폭과 전세가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에요. 정책이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큰데 이런 것을 데이터로 보면 정책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 중심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책이 만약에 이 정권이 정책을 잘못 쓴다. 그러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인 중심적으로 공부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에 대해서 저도 좀 한 말씀 드리자면 네. 이 정책이라는 게 없으면 차라리 좀 진폭이 좀 낮을 여기 좀 이렇게 폭이 좀 좁을 것 같은데 네. 항상 정책이 이렇게 막 끌어올렸다가 네. 또 낮칠 때는 또 확 끌어내리는 네. 지금까지 그 역할을 좀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원래 거꾸로 정부가 네. 이 진폭을 좀 줄여야 되는데 네. 더 확대를 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 부분이 시장에 저는 이제 시장 아까도 처음에 가장 중요한 관점 하나 이게 뭐냐면 거주 개념이냐 바이 개념이냐인데 시장이 과열되었어요. 과열될 때 정책을 안 쓰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더 과열되는 건가요? 정책을 안 그럼요. 쓰면? 예, 과열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비교하는 게 일반 시장에서는 사재기 시장하고 비슷합니다. 사재기 아시죠?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사재기 현상은 마스크 대란 사태죠. 그렇죠. 마스크 대란 사태가 벌어졌을 때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공급 부족 현상이 생기니까 사람이 이성을 잃어요. 그래서 매수자들이 마스크를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냐. 원래는 한두 개 사고 말아야 될 거 아니면 100개 정도만 사고 말아야 될 사람이 1000개를 사는 거죠. 네. 그리고 안 사던 사람이 같이 와서 사죠. 1000개씩 그렇죠. 사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수요가 그냥 원래 한 10개 정도가 정상 수요였다라면 사재기 상황이 되면 이게 10개가 100개, 1000개로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공급 부족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은 가격 폭등이 되고 어떤 상황이 되든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걸 막으려면 이걸 가만히 놔두면 시장은 계속 왜곡된 상태로 그냥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이거를 진정시킬 수가 없거든요. 마비된 이성을 진정시키려면 이 시장이 멈춰야 돼요. 시장이 멈추지 않으면 계속 그 시장에 반응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이성을 잃은 상태로 서로 접근을 해요. 일종의 시장의 과열을 막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는 정책이 필요했었다.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지난 시간에 알아본 것처럼 이제 집값이 이제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고 네.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하다가는 5년 이상 집값 하락이 계속될 상황이다. 네. 그러면 집 가진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집을 갖고 있다. 네. 뭐 1주택자다. 네. 진짜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안타깝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 이미 늦었다고요? 네. 늦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과 일종의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비교하자면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 비교하자면 삼성전자를 만약에 96,000원에 샀어요. 네, 꼭대기 찍고 이제 떨어졌잖아요. 네. 96,000원에 샀는데 만약에 지금 부동산하고 비슷한 시점이라면 지금 96,000원 찍고 지금 한 89,000원 정도 예. 이런 시점인 삼성전자로 거예요. 친다면? 예. 네. 그러면 자 이때 잘못 샀으니까 이게 이제 5년 정도 하락할 거라고 예상이 들면 5만 전자가 될 거야. 네. 이렇게 예상을 한다면 89,000원이어도 손해를 봤지만 파는 게 나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식은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네네. 어쨌든 거래가 계속. 예, 89,000원에 팔면은 팔립니다. 네. 부동산은 안 팔려요. 그 얘기 참 많더라고요. 지금 시장에 내놔도 전혀 거래가 안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특성을 너무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이 가르칠 때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맨날 시황만 뭐 오르고 내리고 이것만 가르치는 거죠. 저는 작년부터 초부터 팔을 하라고 했어요. 저 이현철 소장님 모시기 전에 영상 보니까 그때는 악플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미친놈이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전제를 달았어요. 사람들은 팔라고 했던 게 말이 안 되는 게 팔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꼭지점에서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라고 했냐면 오를 거다.
올해는 분명히 오를 거다. 올해 오르지만 지금 팔아라. 이게 좀 약간 모순된 행위잖아요. 네. 오르는 걸 아는데 왜 지금 팔으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팔고 난 다음에 더 오르면 어이구 이거 진짜 얼마나 속이 쓰리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딜레마 같은 겁니다. 딜레마 같은 게 저는 현장 경험이 너무 많으니까 앞으로 벌어질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오르지만 이때부터 거래량이 줄어요. 진짜 어려운 일이군요. 네. 주식처럼 떨어지고 있을 때도 이렇게 팔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부동산은 그게 아예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참 인간 심리에서 오르고 있는데 내가 팔고 난 다음에 다음 달에 더 오르면 이것도 정말 잠 못 주무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그렇죠. 인간 심리와 더 어려운 싸움을 해야 되는 게 부동산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동산 매도는 무조건 어떤 상황이 되든 99% 후회하게 돼 있다. 네. 99%예요. 1%는 뭐냐? 꼭지점 딱 찍고 판 사람이 있습니다. 네, 가끔 있더라고요. 진짜. 네. 이 사람은 거의 로또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빼고는 다 후회하는 상황이에요. 뭐냐면 일찍 팔았어요. 그럼 올라가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조금 뒤에 팔 걸. 이런 후회가 남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갔어요. 넘어가면은 안 팔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좀 팔 걸. 이런 후회가 남는 거예요. 어느 구간에서든 다 후회가 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특히 빚을 많이 지신 분들도 영끌 마지막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 팔리잖아요. 그럼 지금 만약에 적극적으로 팔려고 한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 금매로 던져야 돼요. 그건 정말... 근데 금매로 던지는 금액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금액과 현실이 받아들이는 금액은 완전 차이가 커요. 나는 금매라고 생각했는데 시장은 뭐가 그게 금매냐?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은 몇 천만 원만 싸게 팔아도 금매 수준인 거죠. 시장에서는 몇 천만 원은 금매로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억 단위가 떨어져 있어야 금매라고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급하게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내가 행동을 할 때 시세보다 지금 호가보다 억 단위 이상을 내가 싸게 팔 수 있느냐? 이거는 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조언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태 같은 거. 그나마 이제 현실적인 팁을 좀 드리자면 일단 매도를 하는 게 좋긴 좋아요. 대신이 금매를 수준을 좀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준이어도 좀 그냥 적당한 선에서 내가 인정할 만한 금매 수준으로 내놓고 부동산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조정 좀 가능하다 이 정도로 해놓고 팔리면 좋고 안 팔리면 이제 말고 버티는 거죠. 버티다가 분명히 기회가 한 번은 옵니다. 뭐냐면 시장이 상승할 때도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상승하다 꺾였다가 상승하다 꺾였다 이렇게 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락할 때 하락 일변도로 가냐? 아니에요. 하락하다가 약간 상승 줍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정책이 하락 시장이 되면 정부가 어떤 행위를 하냐면 규제를 풀어주죠. 풀어줍니다. 풀어줄 때 조금 상황이 심각하다 판단되면 과하게 풀어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시장에 반등이 나옵니다. 이때 꼭 파셔야 돼요. 욕심을 부립니다. 사람 또 이때 다시 상승이야 이렇게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이때 막 쫓아가서 사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하락 추세는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정부가 하락을 걱정해서 정책을 풀었습니다. 하락을 걱정한 거예요. 상승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시장은 반응이 어떠냐? 상승을 해버려요. 상승하면 정부는 어떤 행위를 할까요? 오히려 그러면 반대로 좀 주워 담거나 아니면 거기서 더 이상 규제 푸는 거 멈추거나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다시 규제를 또 때립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저는 항상 공부할 때 정부를 제발 본인의 입장에서 바라는 거를 해달라 하지 말고 정부의 입장,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정부를 바라봐라.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어떤 포지션을 원하면서 정책을 취하는지를 잘 바라봐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가장 바라는 게 안정이에요. 안정 하락하니까 안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규제를 풀었어요. 근데 정부가 바람대로 시장이 움직여주질 않죠. 절대로. 상승을 해버리면 어이구 뜨거. 그러면 차라리 하락하는 게 나은 거죠. 그러면은 규제를 다시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제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뭐 아파트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주택과 빌라도 있고 여러 가지 주거 형태가 있단 말입니다. 네. 주거 형태에 따라서는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예를 들어 아파트나 뭐 주택, 빌라 네. 각각은 가격이 뭐 같이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뭐 누가 더 많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영향이 많이 떨어지고 덜 떨어지고는 있죠. 네. 네. 어떻게 달라지나요? 뭐냐면 많이 오른 것일수록 많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많이 오른 것일수록요? 예. 아니 지금까지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네. 많이 오른 애가 더 오른다 네. 이런 주장을 해왔고 떨어지더라도 이거는 사람들이 다 여기서 살고 싶어 하는데 이게 떨어질 리가 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하고 지금 정반대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더 많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네. 매수자들은 떨어지기 시작하면 안 산다고 했어요. 네. 급매물 위주로, 그러니까 안 산다의 표현이 좀 잘못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예 안 사는 건 아니에요. 네. 여기서 제가 이제 좀 이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적극성이라는 표현을 제가 합니다. 적극성. 예를 들어서 사더라도 매수자가 있으면 매수자가 어떤 적극성에 따라서 가격이 완전히 달라져요. 똑같은 한 사람이 뭔가 매수 행위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아파트가 지금 실거래가가 10억인데 호가가 13억에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멈춰 있습니다. 그러면 자 매수자가 여기서 적극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 쫓아가서 13억짜리를 사겠죠. 네. 그럼 신고가입니다. 근데 매수자가 절대 안 사고 기다려 진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매도자들이 지쳐가지고 누군가 급매물을 툭 떨어뜨려요. 한 사람이. 그럼 그걸 툭 주워 먹는 거죠. 그럼 지금 똑같은 거래가 하나 생겼는데 가격은 완전 천지 차이죠. 13억이냐 8억이냐 어마하게 차이 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에는 심리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대중심리가 첫 번째 요인이라고 했잖아요. 심리가 중요한 게 이런 심리 상태에 따라서 가격이 완전히 차이 나는 거예요. 하락장이 되면 거래는 좀 있으면 늘 수 있습니다. 늘어나는데 올라가지 않아요.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뭐냐면 어떤 거래가 늘어나냐면 하락 거래가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매도자들이 버티니까 거래가 지금 거래 절벽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하락장이 되면 어떤 상황이냐? 매도자들이 져요. 매도자들이 버티는 거를 못 버티고 이제 호가를 떨어뜨리면서 급매물을 더 많이 내놓거든요. 그러면은 매수자들이 기다렸다 그걸 삽니다. 사니까 거래량이 늘어나죠. 근데 지표상 거래 가격 지수로는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행위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안 사기 시작했다라는 걸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길게 얘기했는데 네. 안 사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주식시장에도 거래량에 따른 지지선 같은 게 있거든요. 거래량이 많으면 그때 산 사람들은 버티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 상승장에서 보면 거래가 많은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폭등했던 구간에 거래 없이 막 띄엄띄엄 친고가 터지면서 올라가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이 구간은 지지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지금 하락이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30% 하락한 거래들이 나타나는 게 그런 거예요. 바로. 네. 그냥 이 아파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 가격 자체를 나중에 보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 거래가 많이 된 구간에서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빠지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뚝 떨어져서 거래되는 게 이게 가짜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오히려 이게 더 지금 현재 진짜 가치를 보여주는 가격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천천히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더 많이 오른 게 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락 지지선 역할을 하는 게 있거든요. 네. 바로 전세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전세가 제 얘기를 들어서 비유를 하자면 좀 안 좋은 아파트가 있고 굉장히 좋은 아파트가 있어요. 얘는 2억에서 출발을 했고 얘는 이제 5억에서 출발을 해서 얘는 5억에서 15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얘는 2억에서 출발해서 지금 한 5억 정도 됐어요. 그러면은 얘네 둘의 전세가율을 보잖아요.
많이 다릅니다. 얘가 전세가율이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매매 상승폭이 클수록 전세가는 완만하게 상승하거든요. 그렇죠. 매매가는 가파르게 수직에 가까이 올라가고 전세가는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전세가율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면 떨어질 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죠. 네. 좀 안 좋은 인기 없던 것들은 떨어질 폭이 좁아요. 전세가율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떨어지다가 전세가를 만나서 멈추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분양은 시세보다 훨씬 싸니까 분양은 받는 게 좋지 않냐? 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분양도 받으면 안 되는 겁니까? 이 시점에서는? 네. 지금부터는? 네. 그것도 2028년까지 분양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네.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물론 이제 예외적인 건 있습니다. 네네.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변수인데 네. 지금 같은 경우 로또에 해당하는 현장이 있고 그냥 일반적인 현장이 있고 좀 달라요. 로또라고 표현하는 거는 거의 시세에 뭐 지금 나오는 게 50%. 그런 분양도 있군요. 이제 최근에 위례자이가 이제 줍줍을 했었는데 4,000대 1이었습니다. 하나 나왔는데 이제 4,000대 1의 경쟁률을 했는데 얘가 분양가가 9억 한 2천, 3천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주변 시세가 20억이에요. 이건 뭐 사는 순간 갑자기 사는 순간 10억의 시세 차익이 생기는 거죠. 네. 이런 거는 사실 제가 이제 40% 정도 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평균. 네. 그러면은 40% 떨어져도 마진이 확보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이런 거는 좀 받아서 그냥 버티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근데 이제는 앞으로는 이런 과한 로또 분양은 이제 안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분양가가 올라갑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어도 분양가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세 차익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라면 예를 들면 지금 시세보다 한 20% 싸다. 그 받을 만한 거잖아요. 네. 이것도 위험합니다. 20%도 위험하다 지금. 네. 왜냐하면 네. 분양을 받잖아요. 네. 분양을 받았으면 얘는 지금 이런 거 싼 거는 대부분 전매 제한 걸려 있거든요. 네. 그러면 못 팔아요. 입주를 해야 됩니다. 입주하고도 가져가야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아파트 가격이 지금은 얘가 높죠. 아파트 가격이 높아요. 근데 얘가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40% 이상 떨어진다고 했죠.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역전되죠. 얘가 지금 비싼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얘는 20% 이상 더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집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 최근에 좀 특이한 현상이 주택연금 가입자가 갑자기 확 늘었어요. 아, 예.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거주 방법이나 이제 집에 거주할 기간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분이 예를 들면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좀 나이가 연세가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물려줄 생각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이 집에서 그냥 이사 갈 계획도 없고 죽을 때까지 살겠다. 그럼 이런 분들은 지금 가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택연금에 약간 맹점 같은 게 있는데 뭐냐면 시세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상승장에서 주택연금을 들었다가 파기한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6억이 됐을 때 가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9억이 됐어. 네. 근데 가치는 얘는 만약에 시세가 9억이 됐으면 주택연금 가입하더라도 시세를 따라가서 그거에 따른 연금이 나오면 유지를 하겠는데 처음에 가입한 가격으로 유지를 한단 말이에요. 6억이에요. 그냥. 네. 그러면 앉아서 3억을 손해보는 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걸 거꾸로 상황을 보면 꼭대기에 가장 높을 때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집값이 떨어져요. 네. 떨어집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9억까지 되니까 9억에 가입을 했어요. 9억짜리 집을 가입을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9억 시세에 맞는 연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막 떨어져가지고 6억이 됐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기서 제가 오래 살 사람들만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이게 이제 나중에 또 사고 팔고 할 사람들은 중간에 해지할 가능성도 있고 나중에 또
한 4, 5년 지나면 또 올라가니까 5년 정도 지나면 그러면은 이게 또 아까운 상황이 되고 아니면 또 내가 또 사야 될 상황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으니까 그냥 조건이 평생 그냥 그 집에서 눌러 앉아서 이걸 팔 생각 없이 그걸 하겠다. 그런 분들만 가입하는 게 좋은 거죠. 과연 이제 앞으로 집값 전망을 좀 놓고서 과연 집을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은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또 그리고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전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ight.